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우디의 새로운 유가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미국 경제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단히 새로운 유가 전략을 채택했어요. 반직관적입니다. 너무 반직관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열흘 정도 추측이 난무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악수를 두는 거 아니냐, 또는 악수를 넘어서 망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추측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전략이냐? 유가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석유는 다른 제품들과 달라요. 수요와 공급 밑에 그 저변에 매크로 상황의 변화, 기술 혁신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석유에서 특이한 거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 고집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단은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보면요. 원유 수요는 현재 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미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단기적인 반등이고 장기적으로 또 구조적으로는 정점을 찍었다. 이런 분석이 대세입니다. 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오페크 플러스는 그동안 어떻게 있느냐? 공급도 역시 축소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했어요. 지난 수년간 점진적으로 감산을 해서 최근까지 하루 220만 배럴 감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감산했는데도 유가 부양에는 실패했어요. 수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유가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거죠. 현재 유가는 5년 내에 거의 저점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초반, 60달러 중반 이래요. 유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자, 그런데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오페크 플러스가 오히려 원유 증산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러면 유가가 더 하락할 거 아니에요? 얼핏 보면 자기 발등 찍는 결정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글로벌 석유 공급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 국가입니다. 이 나라 혼자서 전체 글로벌 석유 공급의 11%를 담당해요.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과 다 합치면 47% 공급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사우디의 몫이 되는 거예요. 오페크 플러스라는 조직은 가격 카르텔입니다. 존재 이유가 딱 하나예요. 원유 가격을 올리는 데 있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면 하락을 차단하는 데 있고요. 이 존재 이유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우디가 주도를 하는 거죠. 자, 차트에서 보면 하루 글로벌 원유 생산량 8천만 배럴에 못 미칩니다. 이 중에 3,700만 배럴 정도를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이 생산해요. 적어도 석유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오페크 플러스가 5월과 6월에 원유 생산을 각각 44만 1천 배럴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월에도 증산은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안 한 것이 그동안 쭉 감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약간 풀어주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4월에 증산을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증산이 안 됐어요. 4월 오페크 플러스 생산량은 하루 2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증산 발표했는데 왜 오히려 감소했느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어요.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기존 생산까지 중단하게 됐습니다. 판매 루트가 다 차단당했으니까요. 그래서 4월에는 오히려 생산이 감소했지만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5월 3일에는 5월에 증산하겠고 6월에도 같은 양 증산하겠다. 이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 발표를 했어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복형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증산 발표하기 전에 회원국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압둘 아지즈가 1973년 석유 금수 조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와 같은 단합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지지하는 나라에 대해서 석유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1차 오일 쇼크가 발발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금수 조치는커녕 감산 조치도 아닙니다.
증산 결정이에요. 아니, 금수나 감산을 하게 되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산 결정인데 왜 단합을 호소하냐? 그것도 1973년 석유 엠바고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호소하냐? 이것부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지금까지 보면 이 증산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가장 먼저 나온 추측이 내부 단속, 규율 강화 이런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폭으로 석유 생산을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속 하락하는 것은 누군가가 생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내부 배신자들 때문에 유가 하락을 막지 못한 거다. 이런 결론을 사우디가 내렸습니다. 이 배신자를 응징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할당량을 위반하고 증산을 했습니다. 이라크는 최근에 오페크 플러스 지침을 따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막무가내예요. 이 나라는 우리는 서방 석유 기업들한테 생산과 판매를 전적으로 위탁했다. 그래서 우리 권한은 없다. 우리한테 말하지 마라. 증산은 그 석유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에 이런 변명이 먹혔을 때가 1973년 이전이었어요. 그때는 서방 석유 기업들이 모든 걸 관장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50년도 더 지난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한테 이런 변명이 먹힐 리가 없죠. 그래서 아예 증산으로 원유 가격을 더 내려서 카자흐스탄한테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 추측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필이면 증산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그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걸프 국가 순방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는 선물이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낮추라는 요구를 사우디한테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미국 국내 인플레 제압 그리고 대러시아 압박이었어요. 지금도 이 이유들은 유효하죠. 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사우디는 아예 드러내놓고 반미, 친러 경향을 보였어요. 친중 경향도 보였고요. 미국을 무시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로 날아갔는데 MBS는 공항에도 안 나갔어요. 아주 무례하게 굴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 때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영접했습니다. 할 수 있는 환대는 다 했어요. 그래서 방문 전부터 감산 발표를 선물로 내놨다. 그런데 이 선물이 마냥 선물은 아니에요. 만약 유가가 지나치게 낮아진다.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 셰일 석유 기업들한테도 타격이 갑니다. 어쩌면 셰일 석유 기업들이 도산할 수도 있어요. 도산하면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사우디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이런 점도 있어요. 자, 또 다른 선물은 대규모 대미 투자입니다. 사우디 혼자서 6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건 사실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그래도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부펀드에서 나와요. 걸프 국가들의 국부펀드가 전 세계 국부펀드의 40%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다 투자돼 있어요. 이걸 취소하고 방향을 미국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주로 국부펀드는 선진국에 투자를 합니다. 안전성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중단하면 유럽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불만스러워 하겠죠. 미국한테 화살을 돌릴 거고요. 이런 민감한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겨줬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이유. 이게 재밌습니다. 저유가가 글로벌 수요를 부추길 거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글로벌 수요라는 것은 뻔한데 유가가 낮아진다고 수요가 늘어나나?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석유는 사실 다른 연료들, 다른 에너지들과 경쟁을 합니다.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와도 경쟁해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걸프 국가들도 지금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경제 다각화. 이걸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 판매 수익이 좀 줄더라도 많이 팔아야 된다.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동안 오페크 플러스는 석유가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주장을 부정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 곧바로 부정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수요 사이드에서 석유를 더 많이 원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른 연료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더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시의적절하게 이번 주 금요일에 이집트 전력공사가 천연가스 대신에 석유를 원료로 전기 생산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석유가 전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대체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여름 수요가 늘어나니까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데 석유 가격은 하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석유가 더 싸진 겁니다.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제치고 석유가 전기를 생산하게 된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나라들이 이번 달, 다음 달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요.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이 통한 건가, 들어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이번 주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전형적인 다면적 전략입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우리는 여기저기서 다 성공하자. 이런 전략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어디에서도 성공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다면적 전략의 허점입니다. 아주 명쾌한 전략이 아닌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일관성 있게 다 통하는 명쾌한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걸프 산유국들은 지금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의 다각화.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시키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는 살리자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 관철시키면서 다시 한번 사우디는 걸프 종주국임을 확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석유 생산을 늘린다는 거는 미국과의 거래를 텄다는 거죠. 미국의 요청을 받아줬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걸프 국가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나중에 쓸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새로운 전략이라기보다 고육지책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나기 위한 방법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이번 주 내내 묻지마 랠리 펼쳤습니다. 왜 묻지마냐? 이번 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좀 불안불안했어요. 자,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월간으로 마이너스 기록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조사 악화됐습니다. 조사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나쁜 결과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들은 계속 상승했어요. 부정적 지표가 나와도 해석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긍정적인 해석이 시장을 지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3월 지표가 상향 수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다. 5월에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소비자 심리는 미중 관세 인하 조치 이전에 조사됐다. 의미 없다. 그리고 소매 매출도 큰 폭으로 둔화했지만 이것 역시 미중 관세 바뀌기 전이다. 5월에는 호전될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온 거죠. 네,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시장 분석가가 한 말이에요. 상호 관세 유보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오를 거냐? 벼랑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말이 계속 달릴 것 같다. 무서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랠리 계속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 미중 간 타결이 완전한 타결은 아닙니다. 당연히. 잠정적인 타결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다 해소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0일간의 휴전이라는 게 꽤 길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기간도 길지만 이 기간 끝나고 과거로 복귀하지는 않을 거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만연한 겁니다. 장밋빛 전망이죠. 자, 지금이 어떤 상태냐? 미국이 중국한테 부과한 145% 수입 관세는 30%로 줄었고요.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한 125% 수입 관세는 10%로 줄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엠바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많이 줄었어요. 안도할 만해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지금 휴전 중인데 이 휴전이 끝날 시점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그 시점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각국이 미국과 어떤 식으로 타결하는가 이걸 다 볼 거라는 얘기죠. 미국과 중국이 타결하기 전에. 그리고 이 타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타결안 딱 하나 나왔습니다. 영미협약 나왔어요. 그런데 벌써 중국이 걸고 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영미협약안 뉴스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가 빠졌더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원래 백악관의 상호관세 목표 중에 하나가 각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줄인다 이거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지금보다 감소시키는 쪽으로 타결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영미협약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영미협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안보에 반하는 공급망은 미국이 요청하면 영국이 신속히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안보에 반하는 공급망이 어디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공급망이겠죠. 이걸 가지고 곧바로 중국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협약에서 제3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WTO 위반이다. 단 중국은 이걸 가지고 90일 휴전을 중단시키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으로 모든 타결안은 중국의 검사를 통과해야 타결될 거라는 얘기예요. 상호관세 타결 지금 남은 기간이 2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 검사까지 받아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블룸버그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의 애널리스트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중국 관세 30% 언제까지 갈 것 같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말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30%도 큰 겁니다. 이번 주 응답한 애널리스트들은 이 대중국 관세 30%만으로도 중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70% 감소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유지되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30% 중에 펜타닐 관련이 20%포인트예요. 나머지 10%가 기본 관세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펜타닐 원료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양보하면 20%포인트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10% 남아요. 그러면 10% 관세 부과로 미중 관세 전쟁은 끝날 것이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10% 관세는 지금 미국의 최고 우방 영국한테 부과한 관세예요. 기본 관세이면서 최소 관세예요. 그런데 이걸 중국한테도 똑같이 부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한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원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10% 관세 부과로 끝낸다? 이걸로 끝낼 수 있다는 게 미국 생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국한테 뭔가를 요구하겠죠. 주로 비관세 장벽이 될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남의 나라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달에는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됩니다. 8월에 부채 상한에 도달해요. 그런데 8월에는 미국 의회가 안 열립니다. 휴회 기간이에요. 그래서 베스트 재무장관은 적어도 7월 중순까지 의회가 새로운 부채 상한법을 제정해 주거나 아니면 유예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벌써 이번 주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봉쇄됐습니다. 예산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설상가상 금요일에는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이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미국한테 최고 등급을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바로 다음 단계로 낮췄습니다. 미국한테 평소 같으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패권 국가인 미국한테 누가 신용등급 갖고 타격을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신용등급 내려가면 곧바로 국채 발행 때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차입 비용이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관세만 이슈였어요. 이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 미국 경기가 꺾이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